지금 시험지는 2023학년도 인하대 기출문제야. 논제 유형이나 답안지를 구하는 방법은 항상 해마다 똑같기 때문에 내용만 잘 보면 되고, 주장이 1을 선택하건 2를 선택하고 그것은 문제가 안 된다. 제시문에 타당한 근거라든지 왜 그런지에 대한 그 조건만 맞추면 되는 거야. 자, 논제 1번 봐봐. 인하국은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 이게 목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방법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직접적 지원. 결혼할 수 있도록 직접적 지원, 출산에 도움이 되도록 직접적 지원. 자, 그 재원은 돈을 어디서 가져다 쓰냐면 독신 가구와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간의 차등적 징세를 통해. 자, 결혼한 사람들 난리 나겠네요. 그지? 아니, 그거를 재원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재원을 조달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거는 차별이잖아, 차별. 그렇게 마련해 가지고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혹은 그 다음에 그냥 기혼자겠지. 일단 기혼자가 돼야지 자녀가 있는 거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자, 결혼을 안 한 사람들, 아기를 낳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정부가 이것과 무관한, 즉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와 무관하게 다른 예비비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조달한 조세를 바탕으로 도와준다. 이거는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가 세금을 내는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전혀 차등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인하국에서 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시행하고 하는 방법들이 과연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사회 형평성에 맞나 틀리나, 이거를 물어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단순히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게 과연 공정하고 사회 계층 간에 혹은 사회 구성원 간의 형평성에 맞는 지원인가, 공정한 지원 정책인가, 이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인하국의 정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상황이다. 주장 1, 주장 2. 차등적 징세를 통한, 자, 그러면 자녀가 있는 기혼 가정에서 징세해서 결혼과 출산에 직접적 지원하는 거 찬성한다 그랬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차등적 징세를 통한, 자, 여기 이제 수단이야. 직접적 결혼 출산 지원 정책에 반대한다.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혀 개인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고 이따가 제시문 파악할 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조건이 뭐냐면 가나다를 모두 활용하여 세 가지 논리적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시오. 자, 그러면 직접적인 결혼 출산 지원 정책에 찬성하는 근거를 찾아야 되겠지. 근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한 서너 가지 이상을 찾아야 될 거야. 여기 제시된 근거는 적어도 세 가지 이상이니까 그걸 딱 찾으면 돼요. 그 다음에 가나다를 모두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대해서 예상되는 세 가지 반론을 제시할 것. 자, 활용하라 그랬으니까 아마 이런 게 나올 거야.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조건 1에서 활용하지 않은 논거, 조건 1에서 1, 2, 3 말고 또 만약에 4, 5, 6 이렇게 나오면 이 4, 5, 6을 가지고 얘를 재반론하는 거야. 패턴은 똑같지, 그치? 모의노술에서 했던 거 똑같이 나왔잖아. 연습용이야, 연습용.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시문으로 가보도록 할게. 자, 가부터 한번 볼까? 가에 결혼은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의뢰이자 계약이며, 결혼을 정의하고 있는 거. 국가나 종교기관에 등록하여 법적, 사회적 공인받는 제도적 절차를 거쳐 성립한다. 결혼의 성립 과정이라든지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결혼에서 형성된 가정은 사회의 최소 단위, 재생산을 통한 종족 보존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 이게 이제 결혼을 해야 된다. 사회 구성원이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결혼 관계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법적, 사회적 구성력을 지닌다. 자, 지금 여기 앞에서 나와 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자, 논제가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고, 결혼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법적이고 사회적이고, 아무튼 그런 어떤 그 권리를 부여하고 구성력을 갖는다는 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결혼의 양면성이기도 해. 결혼은 있잖아. 앞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거고 가정적인 거잖아. 그런데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사회의 구성원 단위에 해당된다는 거야. 개인이 다니고, 그 다음에 결혼한 부부가 다니고. 그러니까 이건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 단위들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회 구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권리를 주고, 그 다음에 구성력이라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절차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뭐랄까 범위를 정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이 지금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읽은 것들은 그냥 당연히 사회 구성원의 어떤 단위로서의 부분은 필요하다. 결혼을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법과 규범을 마련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자, 역사적으로 결혼은 약 1만 년 전 농경사회 시작과 함께 나타났고, 결혼에 관한 가장 오래된 규범은 기원전 7천년경부터 메소포타미아에 모여 살며 농사를 짓기 시작한 수메르인의 우르남무 법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읽으면 사실은 이런 거지. 이게 결혼이라는 게 단순히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갑자기 생긴 것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기원도 있고요. 내력도 있고요. 의미도 있잖아. 가치도 있고. 그렇다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이렇게 오래된 일인데 결혼하게 만들어줘야지.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거에 정책의 당위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사회적, 법적 어떤 그 절차,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등 종족 보존의 주요 기능이라고 하든지 이건 뭐 당연한 거지. 이게 결혼이 없으면 아기가 없고 아기가 없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오래됐다는 얘기는 이거는 구성원들이 거부하거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에는 남편이 아내를 간통으로 고소하였으나 아내가 무고가 입증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3분의 1 미나의 은으로 보상해야 되며 무고인 경우에 남편은 3분의 1 정도의 재산을 은으로 보상해야 되고 결혼을 정해놓고도 딸을 다른 남자와 혼인시키면 딸의 아버지는 예비사위에게 받은 예물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제 위약이라고 하지. 계약, 일종의 계약인데 계약을 깨트린 사람에게 가하는 위약이란 말이야. 자, 역사적으로 볼 때 결혼은 대부분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였다. 결혼은 사유재산권이 등장하면서 가계가 형성한 지위와 재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혈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야. 또한 결혼은 유력한 가문들이 사회적 네트워크와 정치적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며 군사동맹을 맺고 평화조약을 체결시키는 수단으로도 활용됐다. 그러나 18세기 말에 이르면서 결혼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개인주의 관점이 도입되면서 결혼 결정에 있어서도 사랑이나 동반자와 같은 현대적 개념이 중요한 요소로 등장했다. 자, 그러니까 위의 것들은 결혼을 통해서 있잖아. 기본적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결혼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의미 수단에 대해서 얘기한 거야. 자, 뭐라 했지? 자손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요. 사회적 네트워크, 영향력의 확장, 군사동맹 맺고 평화조약 체결시키는 정략 결혼 같은 경우. 근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한 게 개인주의 관점이 도입되면서, 야, 결혼이라는 건 이렇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아니면 조약, 평화조약을 체결하려고 정략적으로 결혼하는 거, 이거 아니지. 사랑이 있어야 결혼하는 거지. 그 다음에 평생의 동반자를 만나는 거지. 라는 의미가 생기면서 결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거야. 그러면서 산업화, 도시화, 중산층의 증가와 함께 사람들은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선택한 기초한 새로운 방식으로 가정을 형성했다. 전통적인 대가족에서 자신이 선택이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가정. 자, 원가족이 아니라 단위가족이 이제 바뀌는 거야. 핵가족. 18세기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행복 추구를 개인의 정당한 권리로 보았으며 결혼도 행복 추구. 자,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지? 개인한테 맞춰 있는 거야. 결혼도 교회나 국가가 지나치게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개인적 권리라고 주장했어. 정말로 개인화된 거지, 그지? 개인이 선택할 문제야, 하고 안 하고는. 자, 개인의 행복과 사랑이 결혼의 주요한 이유가 되면서 결혼을 통해 가계를 승계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전통적인 기능은 약화됐다. 자, 개인의 행복과 사랑이 결혼의 주된 이유가 되면서. 자, 이제는 결혼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존중받는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존중받는다. 자, 이런 개념이면 결혼 안 하는 것도 뭐 그리 이상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 제일 앞부분에서 첫 번째 논지에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자, 인구 감소. 자, 가장 기본적인 거지, 그지? 인구가 감소해. 그러면 여기서 말한 대로 한다면 종족 본능이란 종족이 유지되는 거. 아까 나왔던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결혼을 했잖아. 이거는 수메르인 얘기고요. 결혼은 재산 물려주는 건데 문제는 종족이라는 게 계속 유지된다는 정말 기본적인 거. 그게 깨졌단 말이야. 그래서 자, 개인주의를 존중하면 결혼이라는 건 선택의 문제래.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인구 감소야. 물론 그 이전 단계는 결혼하지 않는 거겠지, 그지? 인구 감소야. 인구 감소가 하면 이 사회 자체, 지금 사회가 가지고 있는 종족 본능, 즉 사회가 계속 유지돼야 되거든. 사회 유지라는 이런 기본 틀이 깨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회 유지를 계속 하기 위한 해결책은 원인을 없애는 거야. 전제를 해결하는 거야. 그래서 결혼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뜻이 돼버렸지. 그지?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의 핵심은 이런 거야. 정리 한번 해볼까? 뒷부분도 있지만 앞부분에서는 뭐냐면 결혼이 뭐야? 결혼의 의미를 얘기했지. 결혼이 갖고 있는 가치와 기능, 수단 뭐 이런 것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가 지원할 수밖에 없는 국가 지원의 타당성을 얘기했지. 지금 금방 설명한 거야. 인구 감소는 결국 사회가 유지되지 않으니까 그 앞에 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야 된단 말이야.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니까 개인이 안 해버리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개인들의 인식을 좀 바꿔주려면 결혼이라는 그 문화에서 문제가 되는 거. 즉 결혼하지 않는 이유를 찾아서 그걸 좀 해결하면 결혼을 많이 할 거고 인구 감소가 줄어들거나 인구가 계속 유지되거나 아무튼 국가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에 결혼이란 부분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알았니? 근데 문제는 결혼이 과거의 전통적인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로 바뀌면서 철저하게 개인의 선택이라는 문제로 귀결되잖아. 그지?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선택이라고 분명히 결혼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는데 국가가 지원한다고? 이건 개인에 대한 권리 침해에 해당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될 거야.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전원식의 내용이 나왔으니까 이제 확인해 볼게. 이제 근거가 나오기 시작할 거야. 자, 봅시다. 현대사회에서도 가정은 대부분 결혼을 통해서 형성돼.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 시대에도 가정은 사람들이 서로 접촉하는 최초의 사회적 환경을 제공한다. 자, 그래서 사회적 학습의 시작은 가정이다. 어쨌거나 대가족이 아니라 핵가족 시대에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가장 친밀한 혈연관계인 가정생활을 통해 사회활동에 필요한 바람직한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자, 여기서 바람직한 애착관계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부모를 모방하고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또 이게 지금 사회화야. 사회화에 필요한 사고방식, 도덕성도 학습해. 그러니까 사회활동을 하게 되는 사회적 구성원으로서는 가정을 통해서 이런 애착관계와 또 자신의 역할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사회화의 사고방식과 도덕성도 학습하게 되겠지. 그러면 개인이 개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구성원이 된다면 가정은 꼭 필요한 거잖아.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은 첫 번째 단계잖아. 이거 지금 결혼을 찬성하는 거잖아, 지금. 자, 그러나 사회가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가정이 주로 제공했던 심리적 안정감과 자, 파랗게 짙게 가족 구성원들의 돌봄 기능 그리고 사회 가치의 규범을 가르치는 사회화의 어떤 기능이 점차 다른 영역으로 분산되고 있다. 자, 그러면 결혼 안 해도 학교 같은 교육기관에서 이거 할 수 있어, 사회화. 알았니? 육아나 돌봄 기능 등이 국가 복지제도 공공 및 민간 기관으로 흡수되면서 가정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실정이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야. 자, 이건 반대 논거로 쓸 수 있어. 자, 전에 했던 거 뭔데? 가정이 하던 걸 학교 같은 교육기관, 육아 돌봄 시스템, 이런 복지제도 국가가 나서서 할 수도 있어. 공공이나 민간이 다 이런 것들을 담당할 수가 있어. 그러면 가정이 없어도 가정의 기능과 역할은 여기서 담당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찬성 논거로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반대 논거로 써야 되겠지, 그지? 자, 이처럼 가족과 가정의 모습이 급격하게 변하면서 결혼에 대한 기존의 생각도 빠르게 달라졌고 그에 따라 혼인과 출산 기피, 이혼 증가, 노동력의 부족과 인구 감소를 야기하는 주요 사회 문제가 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회 문제는 사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직접적 지원 찬성하는 건 이 문제를 주요 사회 문제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지만 사회가 고도로 발달할수록 개인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실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기 되기에 이런 사회의 변화의 추세를 바꾸기는 쉽지 않다. 뭐 이것도 직접적 지원, 개인의 생각을 바꾸기는 거는 좀 어렵다라는 얘기야. 사회적 변화 추이 바꾸기가 쉽지 않다. 네, 골라서 쓰는 거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결혼의 보편성이 흔들리면서 독신, 동거, 대한가족 등의 결혼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자, 그러면 직접적 지원을 반대한다에 해당되겠지. 이거 계속 헷갈리네. 반대한다. 다양한 생활 방식이 빠르게 대두되고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 아니고요. 가정의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위에서부터 나와서 뭐라고? 학교, 그 다음에 국가의 복지제도, 그 다음에 공공 민간의 참여 이런 것들이 다양한 생활 방식이 이걸 대신하게 된다. 그러면 결혼은 안 해도 된다. 지원할 필요 없다.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 세계적 현상으로 등장한 1인 가구. 1인 가구는 대체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하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자아실현 욕구가 강한 청년층의 경우는 더더욱
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르다. 빠르게 늘어난대. 그러면 청년층 왜 얘기했을까? 결혼 적령기에 있는 청년층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1인 가구는 뭐 이혼한 거, 뭐 사별한 거, 그다음에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직업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건데, 이 청년층의 경우에는 결혼을 전제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층의 1인 가구 폭이 상대적으로 가파르다는 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사회에서 가정이 했던 어떤 고유의 기능, 전통적 기능 있잖아. 이런 것들이 완전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또 초점이 맞춰져 있단 말이야. 청년층 1인 가구. 자, 청년층 1인 가구. 자신의 시간과 재화를 많이 투자하여 사회생활도 활발하게 하는 편이고, 청년층의 1인 가구가 40%에 달하는 시대는 노인 인구가 40%에 이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과제를 낳는다. 당연하겠지. 이 새로운 과제가 뭘까? 자, 구성원, 가족, 그 다음에 인구 뭐, 그지? 절대적 감소. 얘네들은 노인 1인 인구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바로 청년층 1인 가구가 줄 수 있는 큰 충격은 바로 인구의 절대적 감소다.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과거에 가족 중심의 가정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들이 앞으로는 사회나 국가가 맡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 이거 봐봐. 가정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사회나 국가가 맡게 될 것이다. 이건 두 가지야, 두 가지. 자, 봐봐. 가정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을 사회, 국가가 맡게 될 수는 있겠지. 하지만 가정이 전통적으로 했던 그거를 완벽하게 충족하냐? 그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결혼이라든지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거로 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정이 담당했던 많은 기능들을 사회나 국가, 민간 공공이 분담해서 맡는다면 가정이 담당했던 기능을 완벽히 대체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거는 직접적 지원을 반대하는 논거로 쓸 수도 있다. 이게 걸려 있는 거지, 거의. 알았어? 자, 그러면 우리 가에서 이야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 자, 가에서 정리 한번 해보세요. 앞에서는 결혼이라든지 출산에 관련돼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기능과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 가정의 전통적 기능, 그 다음에 가치라든지 역할이라든지,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종족 보존 기능. 이거는 가정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기능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체할 수가 없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민간이나 공공이. 자, 그러면 종족 보존 기능이 가능하다. 이게 결혼이지, 그지? 만약에 종족 보존 기능이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이건 인구 감소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겠지. 그리고 인구 감소는 노동력 감소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인구 감소라는 것은 이게 사회 구성원에 관련된 거지만 노동력이라는 경제 부분에도 큰 타격을 준다라는 얘기야.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국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돼요 라는 논거로 이런 걸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알았어? 그러면 반대로 자, 가에서 우리가 찾는 거야. 결혼은 아까 나왔던 건데 이건 개인의 영역이고 개인 선택 영역이다. 그러니까 개인에 관한 문제를 왜 국가가 참견하냐, 지원하냐, 안 되지요 라는 거야. 알았니? 개인의 선택이며 개인적 권리다. 국가가 이렇게 개인의 권리에 직접적 지원을 하는 것은 이건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의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이거 논문으로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의 기능이라고 그랬는데, 가정의 기능은 다양한 다른 민간, 공공, 그 다음에 크게 보면 국가가 대체하고 있다. 자, 봐봐라. 재미나다. 뭐냐면, 이 두 번째 논거에서 가정의 기능을 얘네들이 대체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한 거야. 반론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합니까? 라고 반론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안 되잖아요. 라고. 알았어. 반론이라는 게 이런 거야. 일부 인정하고 근본적인 걸 부정하면 반박으로서 아주 훌륭하다.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정의 기능은 이렇게 다른 걸로 대체되고, 그 다음에 결혼은 그렇지. 개인 선택, 아까 나왔던 개인 선택의 침해에 해당한다. 개인의 영역을 침해했대. 선택 영역의 침해. 이렇게 해서 지금 가에 나와 있는 논거는 대충 이 정도로 파악을 하면 되겠어. 알았어? 요거를 싹 정리를 해놓으란 말이야.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하지. 뭐 이렇게 하든지, 알았어? 이렇게 하든지. 이 세 단어만 있으면 당연히 내용이 떠오를 거 아니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선택이다. 그 다음에 대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다. 침해. 이렇게 세 단어만 보아도 충분히 근거로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나로 한번 가볼까? 나로 한번 가볼게. 자, 이거를 지우고. 자, 나는 내 이웃의 식탁. 너의 이웃의 식탁은 내 가구의 모습을 통해 현대가정의 단면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자, 그럼 일단 어떤 시대냐면, 현대가정이야. 추진력 있고 활발한 홍단이의 내 식구, 육천언니의 약국에서 보조일하는 서효진. 자, 홍단이, 서효진, 그리고 내 식구, 세 식구, 자, 조현애의 세 식구, 생활력이 강한 강교훈의 네 식구. 이들은 서너 가족이 생활하기에 비좁고 낡은 빌라와 원룸을 전전하는 등 보육은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불안한 사람들이야. 불안한 사람들. 딱 떠올라야 되겠지. 뭐 지원해야지. 근데 얘네들이 지금 자녀를 봐봐. 자녀. 네 식구. 그 다음에 세 식구. 그 다음에 세 식구. 네 식구야. 일반적으로 평균 출산율을 훨씬 윗도는 그런 자녀의 수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인구가 감소하고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결혼이 점점 줄어들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찬성인가 한번 볼까? 그런 의미에서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은 이들 가정에게 매우 좋은 기회였다.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 그 신청 자격이 꽤 까다로워. 만 42세 미만으로 한국 국적을 지녔으며 자녀가 1인 이상. 이게 초점이야. 아니, 게다가 부부. 자녀 출산이 1인 이상의 부부라고 됐어. 이 부부가 아까 뭐랬어? 법적, 사회적 그 구속력을 가지는 제한 규정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닌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 지금은 그 경우에는 조건에 미달한다. 결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족 조건이 바로 이것이니까. 그리고 입주 자녀를 최소 3 이상 갖도록 노력하면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 거주를 보장해 주었다. 그러면 봐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여기 입주하고 나서 자녀를 셋넷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셋넷인데 또 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최소 3 이상을 갖도록. 그래서 자녀 수가 저렇게 많은 거고, 혜택은 자, 거주를 이렇게 10년 이상 보장해주는 출산 정책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는 거야.
외벌이 부부와 자녀를 2인 이상 둔 부부를 우대한다는 상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일반 서민을 대상으로 복지 정책과는 달리 출산 능력이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가 직접적인 출산 장려 정책이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적으로라는 게 어떤 뜻이냐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야. 이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결국 경제적 지원을 하는 거나 동일한 효과나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주거에 들어가는 주거비가 있잖아. 그리고 장기 거주,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자꾸 이사하는 문제 있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건 결국 주거라는 기본적인 생활 부분을 해결해 주고 그것은 결국 경제적인 부분에 혜택을 준다는 거야. 도심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외곽에 생활 편의시설은 부족하지만 정부가 전원 속 빌라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저렴한 전세가로 제공, 직접적 지원, 입주자 선발 경쟁률 20대 1을 달할 정도로 치열했다. 입주 신청 동기의 90%가 도시에서 버티기 어려운 전세금이었다는 점을 볼 때 모두가 세 명의 자녀를 갖겠다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야. 그지? 그렇다 해도 안정적인 주거만 보장된다면 꿈, 미래, 실험, 주택, 세 자녀 가족 계획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정은 적지 않았다. 굉장히 많았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혼하고 출산하지 않는 이유가 경제적 부분이 첫 번째라면 그 경제적 부분에 해당하는 게 주거 문제, 주거비의 어떤 부담. 그게 실제로 사실이라면 국가가 주거에 대한 어떤 주거비의 부담이라든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면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올라가고 자녀를 낳겠다는 사람이 많다면 국가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줘야지. 그래서 얻은 결과가 찬성의 결과로 쓸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어렵게 당첨된 전체 12가구 중 먼저 4가구가 입주했고 이들은 곧 육아 건물 관리를 포함하여 특별한 공동생활을 하게 됐다.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이라는 이름에 부응하기보다는 도심과 연계된 대중교통의 부족. 자, 도심과 연결된 이게 인프라가 안 좋다면 그랬어. 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시설과 생활기반의 시설 미비. 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지.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한 생활 방식이었다. 그래서 육아와 건물 관리를 포함하여 특별한 공동생활을 한 이유가 바로 저 2가지 문제. 첫 번째 대중교통 부족, 교육기관 이런 생활 기반도 있구나. 이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공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육아 문제였다. 결혼과 출산에 관련된 논제이기 때문에 인근에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과 유치원이 마땅치 않은 데다 단순한 보육이 아닌 다양한 내용의 아동교육을 위해서는 개별 교육보다는 공동육아가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한 게 뭔데? 특별한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지. 공동육아를 중심으로 시작된 새로운 환경에서 생활은 전에 비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부분도 도움이 적지 않았다. 굉장히 컸다라고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 특별한 공동생활. 이게 바로 공동육아란 말이지. 자, 교육에도 그렇고 육아 문제 이런 것들이야. 자, 지금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은 출산의 문제, 출산율이 오르지 않는 거, 인구 감소의 문제 해결책 중에서 그 경제적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비야. 그 부분을 해결해 준다. 그 누가 해야 돼? 정부나 공공단체가 해야 되는 거야.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 거지. 그리고 이들도 스스로 거기에 맞게 특별한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야. 자, 하지만 육아 생활비에 큰 부담을 덜어내기에는 부족했을 뿐 아니라 예기치 못한 문제에 부딪혔다. 자, 그러니까 다소 해결이 됐지만 완벽하게 해결된 게 아니야. 그러면 이 부분을 또 누가 해야 돼요? 국가가 나서서 해야죠. 주거 문제를 해결해주고 공동생활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면 이들은 출산에 관한 어떤 그 부정적 인식이나
더 낳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회피하는 거 이런 거 다 해결하는데 국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 예기치 못한 문제. 공동육아라고 하지만 아이들 돌봄 노동은 대부분 여성의 몫이고 여성들은 여전히 육아활동에 지쳐있다. 특히 아이를 출산한 지 6개월밖에 안 되고 매일 출판사의 독촉으로 밤샘 작업에 지쳐있는 조연에는 오히려 개별 육아 때보다 자신의 그림 작업 시간이 더 부족해. 자, 공동육아의 첫 번째 문제. 실제로 개인 육아 때보다 훨씬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 그러다 보니 공동생활에서 자신이 맡은 일을 처리하거나 전체 모임에 참여하는데 소극적이야. 이런 그녀에 대해서 공동생활을 주도하는 홍단이가 기본적인 성의가 없다고 마땅치 않게 여긴다. 그러면 서로 간에 불화가 생기는 거야, 지금. 약국 보조일로 매일 늦게 퇴근하는 서효진의 역시 영화감독을 꿈꾸는 무직자 남편이 육아를 맡고 있기는 하지만 공동육아를 위한 밑반찬 만들기 뭔가 자질구레한 일은 그녀가 차지하게 된다. 한편 홍단이 남편은 차가 고장나 퇴근하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대체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서효진은 내키지 않았지만 이웃의 난감한 상황을 마냥 외면할 수 없어 홍단이 남편과 카풀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서효진은 홍단이 남편의 과도한 호의에 불편하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남의 성의를 곡해하고 이웃관계나 깨는 여자로 보지 않을까 곤욕스러워한다. 이 공동 육아 문제, 특별한 공동생활이 다소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생활이라는 게 그 어떤 불편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정 부분 해결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그 이면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자, 그러면 얼마 후 꿈 미래 실험 공동주택의 일부 가정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부부 사이와 이웃관계에 문제가 생겼대. 부부 사이와 이웃관계에 문제가 생겼어. 서효진은 이 홍단이 남편과 불편한 관계를 피해 친정으로 가버리자 그녀의 남편도 뒤이어 떠났다. 이어 일과 가정 대소사를 떠맡다 지쳐버린 조연에도 남편과 갈라서고 그곳을 떠난다. 이게 지금 꿈미래 실험주택이야. 그러나 강교원은 애초 그 주택이 부부 중 한 명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계획된 곳인 만큼 자기 가족에게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안이 있잖아. 어떤 가정은 여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버리고 어떤 가정은 만족해하고 이게 문제란 말이지. 꿈미래 실험 공동주택에서 강교원이 셋째 아이를 임신했을 즈음 둘째 아이를 갖기 위해 직장마저 퇴직한 또 다른 외벌이 가정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 입주한다. 그러니까 아까 떠났던 가정 대신에 들어온단 말이야. 자, 이거는 지금 소설이야, 소설. 자, 그럼 나제시문을 좀 한번 확인해 보자. 나제시문에서 갖고 있는 논거를 좀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는 국가가 출산 장려 정책 출산 장려 정책. 이게 뭔데? 꿈미래 실험주택이 되겠지, 그지? 주거비 부담,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마련한 거란 말이야. 근데 뭐 인프라도 부족하고 교통시설, 편의시설도 불편하다고 얘기했었지. 왜냐면 이 꿈미래 실험주택이라는 게 좀 도심에서 외곽에 떨어진 그런 지역에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출산 문제 한번 볼까? 꿈미래 실험주택의 출산의 경우 출산 지원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혜택을 보았을 경우에는 출산율이 올라가죠. 됐지, 그지? 자, 그렇다면 출산율이 올라가는 핵심적인 건 아까도 얘기했어. 주거비라고 했는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국가 정책을 통해서 줄여줬단 말이야. 국가가 나서서 대신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출산율이 올랐다고. 그러면 이게 직접적으로
국가가 출산 정책을 지원해야 된다라는 찬성 입장의 논거를 쓸 수가 있겠지. 근데 여기는 반대 논거도 함께 나타난단 말이야. 뭐냐면 여기 자, 이 국가가 출산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높이려고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면서 꿈미래 실험주택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면 출산율이 올라가겠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은 출산 정책에 국가가 나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출산율을 높일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첫 번째 한계가 뭐냐면 육아에 대한 인식이야. 육아에 대한 인식. 이게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꿈미래 실험주택 좋은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만들어도 달라지지 않는단 말이야. 육아에 대한 인식.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자, 아이를 길러. 그러면 봐봐. 인프라라는 게 뭐야, 인프라? 생활 편의시설 인프라라고 하는 거야. 특히 교육과 관련돼. 육아교육이겠지? 유아교육, 미안하다. 어린아이들 교육. 여기는 지금 어린아이, 나이가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니까 육아는 먼저고, 육아된 인식이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 같은 기관, 유치원 뭐 이런데, 이런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리 저렇게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주거 지원 정책을 쓰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 알았어? 다음에 뭐 여기는 이런 인프라가 돼야 되겠지. 사회적 인프라. 그러니까 물건도 사고요. 학교도 보내고요. 유치원도 보내고요.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국가의 직접적인 지원도 효과를 볼 수 없는 근거가 된단 말이지.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가정은 성공하고 어떤 가정은 적합하다고 생각하기 이러잖아. 그지? 각 가정의 형편, 이 뭐를 다른 말 할까? 이 상황 이런 거에 따라 정책의 지원이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이유는 뭐냐면 국가의 직접적 지원이 반드시 긍정적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있을 수 있지만 있을 수 없는 경우라면 국가 지원의 정책의 지원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그럼 이건 반대 논거로 쓸 수 있겠죠. 국가가 일률적으로 출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부 결혼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국가 지원 정책이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논거로 쓸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무슨 말이지? 자, 그 다음에 다로 한번 가볼까? 다. 이번엔 뭔가? 기원전 1세기 말 로마에서는 자식을 적게 낳는 풍조가 뚜렷했대.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났어. 자, 봐봐. 기원전 1세기 말 로마 아우구스투스 시대. 자, 이거 지금으로 따지자면 아주 먼 옛날이잖아. 그지? 결혼 안 하고 선택의 문제다. 결혼이라는 건 개인의 선택 영역이다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의 어떤 분위기야. 근데 과거에도 그런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때는 어땠는지 볼까? 이 시기에 로마는 가난하고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잖아. 정책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야. 아니 그와는 정반대였대.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결혼이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직접적 지원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오히려 있잖아. 가난하지 않고요. 장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는 얘기야. 알았니?
다만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일 외에도 쾌적한 인생을 보내는 방법이 늘어났을 뿐이다. 그러니까 쾌적한 인생이라는 건 개인의 어떤 생활, 개인의 어떤 선호하는 것들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지극히 개인적인 선택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얘기야. 여자들은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적 발판을 마련할 수 없기 때문에 결혼하긴 했지만 남편과 사별하거나 이혼하여 독신으로 돌아가도 불편한 점이 거의 없었다. 자, 일단 과거 얘기를 했어. 자, 로마 제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자, 여기 보면 율리우스법이라고 그랬는데 독신에 대한 차등적 징세를 통해서 인구 증가를 유도했다는 점이 여기 나올 거야. 자, 봐봐. 무슨 말이냐면 결혼하지 않거나 혼자가 된 사람들한테 차등적 징세를 통해서 혼자 사는 걸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자, 차등적 징세, 인구 증가를 유도했다면 국가의 경제적 문화적 번영에 기여했다는 거고 지지하는 논거로 쓸 수도 있다. 그러면 저 봐봐. 차등적 징세. 우리 잘 생각해봐. 이건 있잖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 그럼 우리가 국가가 나서서 뭘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거는 페널티잖아. 차등적 징세는. 맞지? 페널티지. 그렇다면은 지원하는 효과가 나오겠지. 결혼 안 하면 너 페널티로다가 세금을 더 내. 이 말은 결혼하면 너한테 더 정책적 지원을 해줄게. 같은 거야. 자, 그럼 볼까? 기원전 18년 아우구스투스는 이러한 풍조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해가지고 독신 증가와 출산 기피로 인구가 감소하면 무엇보다도 군인을 충원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군대의 공동체 수호에 확고한 이념을 가진 시민으로 이루어졌 군인을 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단 말이야. 로마인이 생각한 시민은 공동체 자체에 참여할 권리, 자, 권리와 동시에 공동체를 방어할 의무를 갖는 사람이 바로 시민이란 말이야.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시민,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 사회적 용어이기 때문에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아니다. 번영기의 로마 군대는 외국에서 모은 용병들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들로 구성된 중무장 보병, 그게 바로 로마의 군대란 말이야. 로마 군대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 거기에 플러스 용병들, 돈 받고 나서 싸워주는 다른 나라 사람들. 로마군은 당시에 세계 실질적 지배자였고 로마군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사로잡은 포로와 획득한 노획물은 로마 제국의 번영에 기반이 되었다. 자,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은 모두 로마의 속주가 되었으며 우리 뭐 보통 식민지라고 생각해. 토착민은 로마 관리의 지배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토착민들은 로마 관리의 지배를 받는 속국이 된 거지, 그지? 토착민은 엄청난 세금을 바치고 곡식도 로마에 보내야 했다. 노동력과 세수의 증가로 향상된 경제력을 토대로 로마인은 제국 전역으로 갈래갈래 뻗어 있는 포장도로를 닦았고 수도를 설비를 통해서 맑은 샘물과 목욕시설을 만들며 실용적인 건축 양식과 합리적인 로마 양식법을 만들었다. 로마법을. 로마군은 로마 제국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융성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 로마군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라고? 로마군이라는 거는 시민들, 확고한 신념을 가진 시민들. 자, 로마 군대는 시민으로 이루어졌고 로마인이 생각한 그 시민은 결국 군인을 말하는 거야. 알겠어? 군인이 정복하고 토착민으로부터 노동력과 세수, 그 다음에 엄청난 세금을 받고 곡식을 로마에 보냈어. 그러면
속주를 만들고 거기서 거둬들인 모든 부유한 경제력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야? 로마의 군인. 군인이 있어야지 정벌을 할 거니까. 그러면 로마의 군인은 뭘까?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리와 의무를 가진 시민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면 로마 군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로마의 힘은 절대적이 되는 거야. 그러면 로마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 될 수 있었던 건 군인이라는 건 출산, 아이가 있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융성을 지탱할 수 있는 건 바로 로마군이고, 로마군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인구 증가, 시민의 증가가 절대적이다. 이런 로마군의 도래인 지도적 시민계급의 인구 감소는 결국 제국의 시민계급의 인구 감소, 결국 제국의 위기를 의미했다. 인구가 증가해야 제국도 발전하는 거야. 그렇다면 국가가 군인 양성을 위해서, 즉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 아까 그게 율리우스법, 여기 나왔네. 아우구스투스는 정식 혼인에 관한 율리우스법이 성립으로 25세부터 60세까지 남자와 20세부터 50세까지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독신의 불이익을 감수한다. 이 얘기는 페널티고, 결국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출산 장려 정책에 국가의 지원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페널티를 준다는 건 결혼해 라는 뜻이잖아. 그지? 로마 시민권을 가진 남자라도 자녀가 없으면, 자녀가 없다는 얘기는 결혼 안 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결혼했는데 없단 말이야. 경제적 불이익을 면할 수 없었다. 첫 아이가 태어나야만 비로소 법정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게 아주 대단한 생각이야. 상속받을 권리. 상속을 할 수 있냐 없냐 이 문제가 아니라 상속을 받냐 못 받냐는 직접적으로 타격이 될 가능성이 커. 친구나 친지에게도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고대 로마에는 이 법률이 큰 영향을 미쳤다. 자, 그 다음에 변호는 무보수로 하도록 정해져 있던 로마에서 키케로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변호해 준 사람들의 유산을 상속받았기 때문이다. 자, 무보수로 변호를 하는데, 변호를 하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유산을 상속해 줬어. 근데 만약에 키케로가 자녀가 없다면 유산 상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는데 만약에 돈이 얼마 든다. 유산이 훨씬 더 많다. 그럼 당연히 자녀를 낳아야 되겠지. 아주 단순한 논리로, 그지? 유산을 받으려면. 자, 율리우스법은 상대적으로 독신 여성에게 더 불리했대. 이유가 뭘까? 당연히 여성이 아이를 낳으니까. 여성에게 달려있는 거라고. 남성들이, 유산 상속 받으려면 아이를 낳아야지. 아이를 혼자 낳나? 그럼 이제 절대적으로 여성들의 영향력이 크다고. 근데 독신으로 사는 여성들, 그러면 출산을 거부하거나 출산할 수 있는데, 가임이라고 그러지. 가임 여성들이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사회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더더욱 페널티를 주는 거야. 여자는 이른바 독신세, 아예 세금이 정해졌네. 이거는 징벌적 징수야. 키케로 이거는 이제 유산 상속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제한을 두는 거고, 그러면 제한을 두는 거하고 징벌하는 거하고 따진다면 당연히 징벌이 센 거지, 그지? 무방할 만큼 재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자신이 없는 독신 여성 50세가 넘으면 어떠한 상속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독신 여성, 자녀가 없는 게 특징이야. 그 독신 여성이 5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부자라면 50세가 넘자마자 이것을 유지할 권리마저 잃게 된다. 재산도 다 뺏어버린다는 얘기잖아. 유지할 권리 상실. 재산이 몰수되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된다. 자, 세금 내다가 50세가 넘어서 갖고 있는 재산 다른 사람한테 넘겨야 된다고. 2만 세스테르티우스 이상의 재산을 가진 여자는 50세 이전이라도 결혼할 때까지는 해마다
재산에서 들어오는 수입의 1%를 직접세로 국가에 바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 딱 일단 여기 율리우스 법에 의해서 독신 여성은 50세가 될 때까지, 즉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1%의 세금을 계속 내야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50세가 넘으면 상속권을 받을 수가 없고요. 재산이 만약에 5만 세스테르티우스면은 이거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고요. 이런 거야. 자, 율리우스법의 기본 정신은 독신자들이 자녀를 낳아 키움으로써 국가에 봉사하지 않았으니, 자, 국가에 봉사래. 이거는 위에서 말했잖아.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시민이라는 건 권리와 의무 동시에 갖고 있는데, 문제는 로마 시민이 생각하는 로마 군대는 바로 정벌, 지배, 속주 이런 거 만드는 데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안 낳았다 그러면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독신자들이나 아니면 결혼했지만 자녀를 없는 경우. 그러니까 페널티를 준단 말이야. 즉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사유재산 보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로마법의 기본권마저 누릴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 뺏어버린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제출한 율리우스 법은 로마 제국의 인구 감소 추세를 멈추게 했다. 당연하지. 아기를 낳는 것하고 출산하고 그다음에 받는 징벌하고 따져봤더니 훨씬 더 가혹한 게 징벌이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낳기는 싫더라도, 낳을 마음이 없더라도, 결혼하기 싫더라도 하는 쪽이 본인한테 이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하게 되면 아이를 낳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시민이 늘고 군대가 는단 말이야. 아우구스투스의 이후에 로마 황제들도 율리우스법을 제국의 운영의 기본 정책으로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단 말이야. 이것이 로마 제국의 쇠퇴를 막고 상당한 기간 동안 번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율리우스법. 좀 이따 정리하겠지만, 로마 제국 쇠망사의 에드워드 기본은 이를 일컬어 제국의 위력은 인구에 있다. 이거 절대적이란 말이야. 제국의 강력한 힘, 이거는 인구에 있다라는 말로 설명한 바 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근간은 출산을 통해서 시민의 양성, 그 다음에 군대의 양성, 이게 절대적인 거라고 얘기한 거라고.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계몽주의 사상을 거쳐 오늘날의 율리우스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왜? 아니 자녀를 출산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의 선택의 영역에 해당되는 문제야. 결혼도 출산도 개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예를 들어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하는데 하지 말라고,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는 건 개인이 갖고 있는 감정, 정서 이런 것까지 간섭한다는 얘기잖아. 그거는 절대적 영역이라고, 개인의 영역. 그래서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거야. 국가가 번영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의 율리우스법, 물론 율리우스법이 무조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 부분 때문에 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침해할 수 없는 영역, 개인의 영역, 사적 영역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그지? 하지만 자식을 적게 낳는 풍조와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는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로마 제국의 사례는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결국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아까 위에 논제 1번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찬성이라고 봐야 되겠지. 물론 반대 논거도 나오긴 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그러면 다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볼까? 다는 인구 감소,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자, 역사적 사례를 들고 있네. 역사적 사례, 당연히 율리우스법이고, 또 하나는 율리우스법은 결국 대표적인 게 독신세란 말이야. 됐지? 이 독신세와 유산을 상속하는 유산상속 문제 있는데, 유산상속 문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결정한 것이 바로 전제가 되는 게 출산이야. 자녀 출산. 자, 그러면 법과 제도, 율리우스 법,
자, 아우구스투스가 만든 율리우스 법. 이거는 법이지, 그지? 그렇다면 이게 국가가 만든 법과 제도,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국가의 개입을 얘기한다고 봐야겠지, 그지? 그다음에 자녀를 출산한 쪽과 출산하지 않은 쪽의 차등. 자, 국가의 지원을 아까 얘기했던 나제 신문에 꿈미래 실험주택처럼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지원, 주거 정책에 관련돼서 지원하는 거, 이런 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지금 징벌적인 어떤 부분, 제도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페널티라고 그랬잖아. 벌칙이잖아, 벌칙. 그러면 상대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결혼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은 아니지만 훨씬 더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잖아. 그게 바로 국가가 출산과 결혼에 대한 직접적 개입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알았니? 자, 여기서 이렇게 강제로 율리우스법에 의해서 지원했어. 결과가 어떻게 되지? 로마 제국의 번영. 이거 긍정이잖아. 잘 된 거잖아. 경제적인 번영, 문화적 번영. 자, 과정이잖아. 마음에 안 들 사람도 있겠지만 로마 제국이 경제 문화적인 번영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율리우스법 차등적 징세로부터 비롯됐다. 이거는 반박할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럼 반박하는 논리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반박 논리는 별거 없어. 자, 이건 율리우스법은 개인의 영역에 대한 또 나왔네. 국가의 혹은 법의 침해라고 반박할 수 있겠지.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차별적 징세. 차별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쁘다고 봐야지. 왜? 누군데? 독신이라든지. 독신 여성한테 독신세를 물렸잖아. 그리고 여성한테는 50세라는 나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 이상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양도하도록 한 거. 이런 거 다 차별적이란 말이야. 국가 정책이 이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런 차별적이고 사적 영역의 침해라는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 정책 잘못됐다라는 논거로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나다를 쭉 봤는데 여기서 이제 나와 있는 논거들 있잖아. 찬성적 논거, 반대쪽 논거 이렇게 해서 잘 정리를 해놓으면 글을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알았어? 논거 정리가 중요하다고. 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논거를 갖다가 지금 이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원래 의도는 찬성하는 쪽은 국가가 차등적 징세. 여기 끊어치는 차등적 징세. 반대한다. 이 율리우스법. 정확하게 율리우스법. 이게 차등적 징세잖아, 그지? 이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과 허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하면 된다. 이게 가나다 제시에서 찬성이냐 반대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논거들을 정리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논거를 먼저 자신의 주장과 연결시키고 그것에 반대되는 논거를 찾아가지고 반박하고 그 반대되는 논거에 또 반대되는 논거를 찬성하는 쪽에서 찾아서 쓰면 돼. 일단 선택의 문제가 먼저야. 나는 주장 1처럼 차등적 징세를 통한 직접적 결혼 출산 지원 정책, 국가의 정책을 찬성한다. 이렇게 시작하고선 논거를 찾아서 쓰면 되겠네. 알겠지?